아줌마, 이제 그만 좀 해요. 보기 민망하다니까요?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60 넘은 사람이 무슨 연애 편지를 쓴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노란 편지지를 급히 서랍에 넣었다. 3년. 맞다. 그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어머니,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예요. 남은 시간이나 애들 생각하시지. 죽은 사람한테 편지는 무슨.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은 시간. 6개월. 의사가 말한 내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367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이가 죽기 전까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써준 편지들. 당신, 미안해요. 나도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그날 그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편지에는 내가 평생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단 한 번 나를 온전히 사랑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이정숙, 올해 66. 대학병원 6인실 병동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된 지 벌써 2달째다. 말기 위암.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온몸으로 퍼진 암을 이제 와서 막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남은 6개월, 아니, 이제는 4개월. 그 시간마저 고통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병원비 청구서 나왔는데요. 며느리 박미란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번 달만 280만 원이에요. 항암도 안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구나. 검사비랑 입원비가. 검사는 왜 자꾸 받으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알뜰살뜰 살았지만 정작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없었다.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첫째 민수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태줬고 둘째 민호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 남은 500만 원은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형님은 사업이 어려우시대요. 막내 민철이는 말도 마세요. 결혼도 안 한 애가 뭘 알겠어요. 며느리는 말을 끝내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367통의 편지. 그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내 베개 밑에 몰래 넣어줬던 편지들.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정수가, 오늘도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당신의 미소를 보면 내 하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올림.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당신, 나는 당신께 좋은 아내였을까요? 50년 전 25살의 나는 중매로 그이를 만났다. 서울의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했던 그 사람. 어머니는 말했다. 조건은 그저 그래도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냥 만나보거라. 첫 만남에서 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이 그저 흔한 중매 멘트인 줄만 알았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다. 며느리 주제에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니? 밥은 왜 이렇게 짜게 하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학은 왜 나왔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상을 준비했다. 그런 나를 남편은 항상 지켜봤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자 그이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정숙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이의 품에서 울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키우는 게 힘들 때도 그이는 퇴근 후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목욕을 시켰다. 정수가 당신이 더 힘들어. 낮에 애들 봤잖아. 그렇게 50년을 살았다. 그런데 3년 전 그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 3개월 시한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부터 그이는 매일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정확히 367일 후 그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떠났다. 정수가 미안해.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367번째 편지를 아직 읽지 못했다.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 정말 그이가 떠난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나도 곧 그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당신, 저 기다리고 있죠?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나 돈 좀 급하게 필요한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도 참았어야 했는데.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나도 무서워. 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엄마가 소리를 지르다니. 엄마, 진정해. 나는 그냥 뭐, 돈 달라고?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온 게 몇 번째니? 결혼할 때도, 사업 망했을 때도, 차 바꿀 때도.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돈 내기밖에 안 하는구나. 민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엄마가 우릴 위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평생 아버지 돈 벌어오면 우리한테 다 쓰셨잖아요. 그게 엄마의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맞다. 나는 평생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하단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진심이었을까? 됐다. 나가거라. 엄마는 좀 쉬고 싶다. 엄마, 나가. 민수가 병실을 나가고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217번째 편지였다. 정수가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소. 뇌출혈. 3개월이라고 하더군. 사실 무섭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정수가 미안하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었소?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줬소?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소. 당신은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시어머니가 당신을 구박할 때, 당신이 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할 때, 아이들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했을 때, 당신의 눈에 어린 슬픔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소.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편지로라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꼭 전하고 싶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올림.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다. 그날 그이는 자신의 시한부 진단을 받은 날조차 내 걱정만 했다. 나는 367번째 마지막 편지가 든 서랍을 바라봤다. 분홍색 봉투. 다른 편지들과 달리 유독 두꺼운 그 편지. 그이가 마지막 날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내게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 부인, 이건 남편분이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읽지 마시고 부인이 정말 힘들 때 읽으세요. 그때 읽으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3년. 나는 3년 동안 그 편지를 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온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봉투를 꺼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더 있다는데. 그것도 정기예금이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기예금? 나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 은행에서 3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만기가 이번 달이래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드린다고. 3년 전? 그이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은행원이 정확한 금액은 방문해야 알 수 있대요. 하지만 아마 꽤 큰 금액일 거래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이가 만든 통장?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내일 은행 가보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분홍색 편지를 바라봤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그때 병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숙 씨 보호자시죠? 저는 민들레 법률사무소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고 이재훈 씨, 정숙 씨 남편분 되시죠? 3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의뢰하신 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의뢰요? 네. 남편분께서 정숙 씨가 위중한 상황이 되면 꼭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정숙 씨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남편이 무슨 의뢰를?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저희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아드님들도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홍색 편지, 은행 통장, 변호사의 전화. 그이가 대체 무엇을 준비해 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봉투 하나.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도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겠지. 미안하오. 내가 먼저 가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소. 정수가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이요. 내일 민들레 법률사무소로 가시오. 그리고 이 작은 봉투는 변호사 앞에서 여시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올림. P.S. 정수가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소. 비밀? 내 비밀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안에는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 있었다. 당신, 대체 무슨...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들레 법률사무소. 나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대체 아버지가 뭘 준비해 두신 거예요? 둘째 민호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몰라. 어젯밤에 편지를 읽었는데
김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고 이재훈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유언 집행이요? 네. 재훈 씨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재훈 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 정숙이가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 이 봉투를 열어주세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께서 가지고 계신 작은 봉투를 이 자리에서 여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분홍색 편지에 들어있던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내 손에 집중됐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건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 제1은행 관악지점 금고 127호. 이건 은행 금고 열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재훈 씨께서 3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들이 그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뭔데요? 큰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정숙 씨 혹시 1978년 기억하십니까? 1978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1978년.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아, 그때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재훈 씨께서 남기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78년 봄 나는 정숙이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만 나는 소리쳤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정숙이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것.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50년 전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1978년 봄. 나는 28이었다. 3살 난 민수를 키우며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을 하다가 잠깐의 쉬는 시간에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못 그렸다. 손에 붓을 쥘 시간이 없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그러셨지. 정수가 너는 재능이 있어. 꼭 화가가 되거라. 하지만 나는 이제 화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엄마일 뿐이다. 가끔 꿈을 꾼다. 넓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꿈. 내 작품이 전시회에 걸린 꿈. 하지만 잠에서 깨면 현실은 부엌과 빨래와 기저귀 뿐이다. 그 일기를 쓰고 서랍에 넣었는데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수가 왜 그래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미안해. 뭐가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나는 그때 알았다. 남편이 내 일기를 봤다는 걸.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그날 밤 내내 말이 없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재훈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정숙 씨에게 다시 꿈을 꿀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뭘 하신 건데요? 막내 민철이 물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훈 씨는 그날부터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정숙 씨 몰래 저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4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보너스가 나오면 전액을, 퇴직금도 일부를,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40년 동안 매달 10만 원이면 적어도 5천만 원?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재훈 씨는 그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물론 정숙 씨 명의로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12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12억? 큰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12억을 모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은 전액 정숙 씨 단독 명의입니다.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오직 정숙이만을 위한 것.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정숙이가 하고 싶었던 것, 정숙이가 꿈꿨던 것을 위해 쓰길 바란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정숙 씨가 50년 전에 그린 그림들. 재훈 씨가 몰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군요. 내 꿈을, 내 한숨을, 내 눈물을. 하지만 재훈 씨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셨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 편지는 아드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 아들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아들들아, 너희 엄마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오직 너희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돈 걱정만 하고 있더구나. 이 돈은 너희 돈이 아니다. 엄마의 남은 인생을 위한 돈이다. 만약 너희가 이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이재훈.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때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제일은행이죠? 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숙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행 금고가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답니다. 지금 당장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은행 관악지점. 우리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어서 오십시오, 정숙 씨. 지점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았다. 금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CCTV를 확인했는데요. 어제 저녁 폐점 직전에 정숙 씨라고 신분을 밝힌 여성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점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CCTV 화면에는 40대 여성이 금고 앞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큰 며느리가 화면을 가까이서 보더니 소리쳤다. 어머니, 이거 둘째 며느리 언니잖아요. 둘째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처형이 왜? 민호야, 너 처형한테 말했니? 아니, 저는 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머니 통장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큰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니까 옳게 언니가 어떻게든 금고를 열려고 한 거잖아요. 지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다행히 금고는 열쇠와 비밀번호 이중 잠금이라 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께서 직접 신고하시면 이건 명백한 절도 미수죄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지점장님, 일단 금고부터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금고실로 들어갔다. 127호 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비밀번호는? 저도 몰라요. 그때 김 변호사가 쪽지를 내밀었다. 재훈 씨께서 비밀번호도 적어두셨습니다. 쪽지에는 숫자 6개가 적혀 있었다. 78만 514. 이 숫자는 순간 깨달았다. 1978년 5월 14일. 내가 일기장에 꿈을 포기한다고 쓴 날. 눈물이 또 흘렀다. 당신, 그날까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 그리고 이게 낡은 스케치북 3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냈다. 50년 전 대학 시절 내가 그린 그림들. 수채화로 그린 풍경화. 크레파스로 그린 정물화. 연필로 스케치한 인물화. 엄마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막내 민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엄마가 대학 다닐 때 말이야. 미술을 전공했단다. 처음 알았어요. 그랬다. 아이들은 몰랐다. 엄마가 화가를 꿈꿨다는 것을. 스케치북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정수가 이 그림들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소. 당신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시오. 그림을 다시 그리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그냥 편히 쉬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오. P.S. 금고 안에 명함이 하나 있을 거요. 그 사람을 꼭 만나보시오. 나는 금고 안을 다시 살폈다. 명함 한 장이 있었다. 갤러리 봄날 관장 한미선. 한미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김 변호사가 말했다. 재훈 씨께서 2년 전부터 연락하신 분입니다. 한미선 관장님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견 작가 발굴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왜? 재훈 씨께서 정숙 씨의 옛 그림 사진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죠. 제 아내가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전시회를 열어줄 수 있겠느냐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숙 씨이신가요? 저는 갤러리 봄날의 한미선입니다. 아, 재훈 씨께 부탁받았습니다. 정숙 씨께서 금고를 여시면 제게 연락이 갈 거라고.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사실 재훈 씨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정숙 씨를 꼭 만나서 전해드릴 게 있다고. 30분 후 갤러리 봄날. 한미선 관장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숙 씨.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재훈 씨께서 정숙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녀는 나를 갤러리 안쪽으로 안내했다. 정숙 씨, 혹시 늦은 봄이라는 전시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갤러리에서 매년 여는 특별 전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꿈을 찾은 작가들의 전시회죠. 70대에 붓을 다시 잡은 할머니, 60대에 조각을 시작한 할아버지.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켰다. 모두 한때 꿈을 포기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재훈 씨께서 보내주신 정숙 씨의 옛 그림들을 봤어요. 재능이 있으세요. 아니, 재능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있으세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재훈 씨께서 이걸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 50년 전 대학 시절 내가 그림 그리던 모습.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진짜 당신이요. 이 사람으로 돌아가시오. 늦지 않았소. 정숙 씨. 한미선 관장이 조용히 말했다. 재훈 씨는 마지막까지 걱정하셨어요. 정숙 씨가 아이들 눈치를 보며 이 돈을 나눠줄까봐.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죠. 제발 제 아내를 설득해 주세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라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년 봄 저희 갤러리에서 정숙 씨의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정숙, 다시 피어나다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제 6개월밖에, 6개월이면 충분해요. 하루에 한 작품씩만 그려도 180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예술은 죽음 앞에서 더 빛나는 법이에요.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원한 것처럼. 그런데 정숙 씨, 한미선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드님들이나 며느리들이 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만을 위한다는 게 재훈 씨께서 그럴 줄 아셨나 봐요. 그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으신 거예요. 유언장을 펼쳤다. 본인 이재훈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정숙 명의의 모든 재산 약 12억 원은 정숙 단독 소유이며 상속 대상이 아님. 2. 만약 자녀들이 이 재산에 대해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시 본인 이재훈의 개인 재산 퇴직금 자녀분 3천만 원은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함. 3. 정숙이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정숙의 뜻대로 처분함. 2022년 1월 5일 이재훈인 이걸로 아무도 정숙 씨의 돈을 건드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려 했군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정숙 씨.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요?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작업실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모두 불렀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엄마는 결정했어. 이 돈으로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 아버지 뜻대로 이 돈은 엄마만을 위해 쓸 거야. 미안하지만 나눠줄 수 없어. 침묵이 흘렀다. 그때 막내 민철이 벌떡 일어나 내게 절을 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효도 못해서. 큰아들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둘째 민호의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 조금은. 여보,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주 후 나는 한미선 관장이 마련해준 작은 작업실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처음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점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캔버스 위에 색이 번지고 형태가 생기고 감정이 담겼다. 정숙 씨, 오늘 그림도 정말 좋아요. 한미선 관장이 내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이미 30점이나 완성하셨네요. 이 속도면 전시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머니, 둘째 민호와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있잖니. 그림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무슨 그림이에요? 민호의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2억이요. 그냥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건 저희 민호 오빠 사업 아시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2억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큰오빠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막내는 결혼 준비 때문에 그건 아빠가 이미 생각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민준 변호사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고 이재훈 씨의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다 녹음됐습니다. 민호의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김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재훈 씨께서 이럴 줄 아셨나 봅니다. 작업실에 CCTV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 두라고 부탁하셨어요. 혹시 모를 위협이나 강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재산 갈취 시도에 해당합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민호가 황급히 아내를 제지했다. 여보, 그만해. 우리 가자. 오빠, 가자고. 두 사람이 나가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왜 오신 거예요? 사실 재훈 씨께서 저한테 하나 더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 달 후에 가족회의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분들과 며느리분들을 모아놓고 정숙 씨께서 직접 말씀하시라고요. 무슨 말을요? 그건 재훈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는 봉투를 꺼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한 달 후, 큰아들 민수의 집 거실, 새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김 변호사도 함께였다. 왜 이렇게 사람을 다 불렀어요? 둘째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손녀 지은이가 대답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다들 모였으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재훈 씨께서 자녀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큰아들 민수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소리내서 읽어주겠니? 민수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아들들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2022년 1월. 내게 남은 시간이 며칠 없을 때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혹은 너희가 엄마의 돈을 탐내기 시작했을 거다. 아빠는 알고 있다.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돈도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너희는 모른다. 엄마가 평생 무엇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꿈을 묻어버렸는지. 1978년 5월 14일. 그날 아빠는 엄마의 일기장을 우연히 봤다. 오늘 민수가 열이 났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약만 먹이고 지켜보라고 하셨다. 나는 무력했다. 내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나.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지금 내 손에는 붓 대신 걸레가 들려 있다. 꿈이 뭐였더라? 화가? 이제 그런 건 사치다. 나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날 밤 아빠는 결심했다. 언젠가 엄마에게 다시 꿈을 꿀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모았다. 월급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너희 학원비를 줄이고 아빠 용돈을 줄이고 외식을 참으면서. 너희는 몰랐지? 왜 아빠가 항상 헌 옷만 입었는지. 왜 아빠가 회식비도 아껴가며 살았는지. 모두 엄마를 위해서였다. 민수야, 너는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받았다.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아니? 엄마가 몰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야. 너는 몰랐지. 엄마가 새벽에 떡집에서 일했다는 걸. 민호야, 내 사업자금 500만 원. 그것도 엄마가 남몰래 보험을 해지해서 만든 돈이야. 엄마는 자기 노후 보험까지 깨서 너를 도왔어. 민철아, 막내인 너는 형들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 형들이 장가갈 때 너는 대학원까지 보내달라고 했고 엄마는 또 파트타임으로 내 학비를 댔어. 아빠도 엄마도 너희 셋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엄마가 아플 때 뭘 하고 있니? 병원비 걱정, 돈 계산, 요양원 이야기. 엄마는 너희 ATM 기계가 아니야. 엄마도 꿈이 있고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야. 아빠가 12억을 모은 건 너희 주려고 모은 게 아니야. 엄마가 남은 인생 단 하루라도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려고 모은 거야. 그러니 제발 엄마를 놔줘라.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리게 해줘.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게 해줘. 엄마가 그냥 쉬고 싶다면 쉬게 해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만약 너희가 엄마를 괴롭히면 아빠는 저 세상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의 선택을 지지해줘. 그게 너희가 태어나서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한 보답이야.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셋째 민철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둘째 민호의 아내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래도 12억은 너무. 닥쳐. 민호가 아내에게 소리쳤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데 엄마한테 더 바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됐어. 우리 이혼할래? 뭐라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은 돈밖에 모르잖아. 민호는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큰아들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막내 민철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손녀 지은이도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림 그리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고마워. 다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재훈 씨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재훈 씨의 생명보험. 생명보험요? 네. 재훈 씨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생명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셨습니다. 수령이는 세 아드님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각자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재훈 씨가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이건 너희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아빠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엄마 돈에 손대지 말고 이걸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모두가 울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마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재훈 씨는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 모두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밤 나는 병실로 돌아왔다. 가족회의는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서랍을 열었다. 367통의 편지. 나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138번째 편지. 정수가 오늘 당신이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베었지. 나는 괜찮다고 하는 당신을 보며 또 미안했소. 당신은 평생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괜찮지 않다는 걸. 215번째 편지. 정수가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을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거요. 아이들이 당신을 잘 챙겨줄까? 아니, 솔직히 나는 믿지 못하겠소. 그래서 준비하기로 했소. 내가 없어도 당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299번째 편지. 정수가 오늘 큰아들 민수가 왔소. 또 돈 이야기를 하더군.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소.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당신은 아이들이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하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걸. 편지를 읽다가 나는 멈췄다. 31번째 편지. 봉투가 유난히 두꺼웠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정수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50년이 되는 날. 50년 전 그날 중매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한눈에 반해버렸소. 하지만 당신은 몰랐지.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는 걸.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인가. 당신의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소. 그날 밤 나는 다짐했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언젠가 당신이 나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겠다고.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성공했을까? 사실 확신이 없소. 당신은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 눈 속의 슬픔을. 정수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었소. 혹시 당신은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 살아온 건 아닐까? 혹시 당신의 진짜 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소. 정수가 용기를 내어 묻겠소. 당신은 행복했소? 나와 함께한 50년이 행복했소? 대답하지 않아도 좋소. 나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올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도 불안했던 거군요. 당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었던 거군요. 나는 급히 펜을 꺼냈다. 50년 만에, 아니 사후 3년 만에 남편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여보, 늦었지만 대답할게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50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당신이 궁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신에게 버거운 건 아닐까? 더 예쁜 여자, 더 똑똑한 여자, 더 잘하는 여자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였을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의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다는 걸.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당신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해줬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이제야 알았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매일 편지로 말해줬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네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때는 직접 말할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정숙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엄마, 큰아들 민수였다. 민수야, 이 밤에 웬일이니? 민수는 천천히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엄마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시는 걸.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걸 내가 알고 있었니? 네. 그래서 몰래 따라갔어요. 엄마가 떡집에서 일하시는 거 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다른 애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는데 우리 엄마는 새벽부터 떡을 치고 있다니. 민수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였다는 걸.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그렇게 벌어서 제 결혼 자금을 모았다는 거. 오늘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림 그리세요. 제가 매달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돈은 엄마만을 위해 쓰세요. 고마워, 아들. 그리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의 내가 있었다. 화구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어디서? 아버지가 주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민수야,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야. 엄마는 원래 웃는 얼굴이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를 키우느라 그 웃음을 잃어버렸지. 너는 크면 엄마를 꼭 다시 웃게 해드려. 라고 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끝까지. 민수가 나를 안았다. 엄마, 다시 웃어요. 이 사진처럼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가 말했다. 참, 엄마. 한미선 관장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전시회 날짜 잡혔대요. 5개월 후, 봄. 5개월.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살아계셔야죠. 전시회 보셔야 하잖아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관장님이 그러시던데 이미 정숙 씨 이야기가 미술계에 소문났대요. 70대에 다시 붓을 든 화가라고. 벌써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 네. 아버지가 원하신 거 있잖아요. 엄마가 다시 꿈을 꾸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정수가 잘하고 있소. 당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소. 하지만 아직은 아니요.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소. 무슨 일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지는 거요. 그게 내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정수가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했는지 궁금했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뭐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었소. 5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소. 눈물이 흘렀다. 당신,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웠소, 정수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소. 남편이 천천히 멀어졌다. 아직 가지 마요. 곧 만날 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았던 사랑,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 이제야 서로에게 닿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 내 꿈을 향한 하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꺼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한다. 남편이 원했던 그 모습으로, 행복한 나로. 5개월 후, 봄. 갤러리 봄날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정숙, 다시 피어나다 마이너스 이정숙 개인전.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할머니, 사람 진짜 많아요. 손녀 지은이가 휠체어를 밀며 신기해했다. 나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5개월. 의사가 말한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180점의 그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렸다. 봄 풍경, 여름 바다,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그리고 남편의 얼굴.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한미선 관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정숙 씨, 오셨군요. 보세요, 이 인파를.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내 그림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조용히 눈물을 닦는 사람들. 정말 내 그림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럼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70대 말기 암 환자, 생애 마지막 180일 동안 그린 기적. 이라고요. 전시장 한쪽에는 남편의 편지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물론 몇 통만. 나머지는 내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소원이에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는 전시장을 천천히 돌아봤다. 그림 한 점 한 점이 내 삶의 조각들이었다. 희망 마이너스 봄 들판에 핀 민들레. 인내 마이너스 폭풍우를 견디는 나무. 사랑 마이너스 석양을 바라보는 노부부. 자유 마이너스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마지막 작품. 전시장 가장 안쪽 특별한 자리에 걸린 그림. 제목은 당신. 남편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였다. 웃고 있는 남편. 젊었을 때도 아니고 늙었을 때도 아닌. 그냥 내가 가장 사랑했던 순간의 그 모습. 엄마. 큰아들 민수가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아버지네요. 응. 엄마가 기억하는 아빠 모습이야.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저기서 웃고 계실 거야. 전시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여기 좀 와보세요. 한미선 관장이 손짓했다. 그곳에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그림들이 여러 점 있었다. 이게 뭐예요? 팔렸어요. 벌써 30점이나 팔렸어요. 뭐라고요?
평균 가격이 점당 300만 원이에요. 벌써 9천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그림이 팔린다고? 그리고 정숙 씨,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미술관에서 정숙 씨 작품 전체를 기증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증요? 네. 정숙 씨가 돌아가신 후 작품들을 영구 소장하고 싶다고요. 늦깎이 예술가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싶다고요. 눈물이 또 흘렀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때 전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둘째 민호의 아내였다. 그녀는 5개월 전 그날 이후 모습을 감췄었다. 민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다. 어머니, 그녀가 내 앞으로 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래. 어머니 돈 뺏으려고 했던 사람. 소문은 이미 다 퍼진 모양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밖에 안 보였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달라질게요.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민호랑은 어떻게 됐니? 이혼. 거의 확정이에요. 민호 오빠가 저를 용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온 거니? 다시 붙어보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민호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 알았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민수가 물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응. 사람은 기회를 줘야지. 엄마도 그랬잖니. 너희한테. 민수가 미소 지었다. 역시 엄마세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3주 동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고 모든 작품이 팔렸다. 총 수익 2억 7천만 원. 나는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 1억 원 마이너스 미술 장학금 재단 설립. 1억 원 마이너스 말기 암 환자 지원 기금. 7천만 원 마이너스 손주들 교육 자금. 엄마, 이건 엄마 돈인데. 괜찮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이제는 나누고 싶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두 병상 주위에 모였다. 할머니, 손녀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갖게 됐어요. 무슨 꿈? 저도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셋째 민철이 말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제과점 차리려고요. 원래 제 꿈이었거든요. 정말 잘 생각했다. 둘째 민호도 말했다. 저도 사업 정리하고 작은 서점 차릴 거예요. 돈은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행복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꿈을. 큰아들 민수가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엄마,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정수기를 웃게 만드는 방법 100가지. 남편의 글씨였다. 1. 아침마다 커피 타다 주기. 2. 설거지 대신 해주기.
3. 머리 빗겨주기. 4. 손 꼭 잡아주기. 5. 사랑한다고 말하기. 100. 정수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끝까지.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얘들아, 내 엄마는 행복했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에 엄마가 꿈을 이루게 해줘서. 엄마는 우리 자랑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저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이제 올 시간이요. 응, 지금 갈게. 잘했소. 정말 잘했소. 당신, 보고 싶었어요. 나도 기다렸소. 의식이 멀어지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림을 그렸다. 꿈을 이뤘다. 사랑받았다. 그리고 사랑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또 있을까? 장례식 날. 영정사진 속 내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 조문객들이 말했다. 정말 아름답게 사셨네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70대의 꿈을 이루다니. 대단하세요. 영정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50년 전 남편과 내가 함께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화가 이정숙.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 한 70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피아노. 어렸을 때 배웠던 피아노. 다시 쳐보고 싶구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세요, 어머니. 늦은 건 없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잊혀진 꿈을 떠올렸다. 6개월 후, 민호는 작은 서점을 열었다. 간판에는 정숙 서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철은 제과점을 차렸다. 가게 이름은 엄마의 꿈. 민수는 매달 미술 장학금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그녀는 민호와 재결합했고 지금은 정숙 서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손녀 지은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변했다. 돈이 아니라 행복을,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그리고 묘지. 이재훈과 이정숙의 묘가 나란히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영원한 사랑이 잠들다. 당신을 사랑한 남편, 이재훈. 사랑받은 아내, 이정숙. 봄이 되면 그 앞에 민들레가 핀다.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이 되면 동백꽃이 핀다.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무덤. 사람들은 그 무덤을 보며 말한다. 저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대요. 맞아요. 진짜 사랑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재훈과 이정숙의 사랑이었다. 1년 후 갤러리 봄날. 한미선 관장이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늦은 봄 E- 다시 피어나는 꿈들. 전시장 입구에는 이정숙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 이 전시는 화가 이정숙을 기리며 다시 꿈을 찾은 예술가들에게 바칩니다. 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65세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의 시집. 72세에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할아버지의 항아리. 58세에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아주머니의 공연 사진.
68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의 책. 모두 이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다. 관장은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미소 지었다. 정숙 씨,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들. 75세입니다. 이제라도 그림을 배워보려 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삶의 의미를 잃었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어머니께 이 전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해야겠어요. 늦기 전에. 민수의 집. 민수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1978년 5월 14일. 오늘 정수기의 일기를 봤다. 내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지 알았다.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정수기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 그녀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1990년 3월 2일. 오늘 주식이 올랐다. 정수기 계좌에 30만 원이 더 늘었다. 조금씩 천천히. 언젠가 이 돈으로 정수기가 자유로워지길. 2010년 7월 18일. 민수가 돈을 달라고 했다.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돈은 정수기 것이다.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무섭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고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수가 내가 없어도 행복하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평생을 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정숙 서점. 민호는 손님 한 분께 책을 권하고 있었다. 이 책 추천드려요. 늦어도 괜찮아라는 책인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늦은 나이에 꿈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와요. 아, 혹시 화가 이정숙 씨? 네, 맞아요. 손님의 눈이 반짝였다. 세상에, 아드님이셨군요. 저도 그 전시회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꿈이 있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 치여서.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는 70세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손님이 책을 사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생각했다. 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민철의 제과점. 민철은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름은 엄마의 꿈빵. 민들레 모양의 빵이었다. 막내 아들, 이거 진짜 예쁘다.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감탄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 효자네, 효자. 민철은 빵을 포장하며 말했다. 사실 이 빵엔 의미가 있어요. 민들레는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잖아요. 엄마처럼요. 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민들레 꽃말이 행복이에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엄마 생각하면 우는 나이가 됐네. 민철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저도 매일 울어요. 손녀 지은이의 방. 지은이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붓을 들고 물감을 찍고 색을 칠했다. 그림 제목은 할머니께. 봄날 갤러리 앞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 지은이는 중얼거렸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찾았어요. 감사해요.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있었다. 붓 한 자루.
그리고 쪽지. 지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야. 바로 용기란다. 꿈을 꾸는 용기. 실패해도 괜찮다는 용기. 늦어도 괜찮다는 용기. 너는 아직 젊어. 할머니처럼 70세까지 기다리지 마. 지금 바로 시작해. 그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사랑하는 할머니가. 지은이는 붓을 꼭 쥐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묘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합. 민수, 민호, 민철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 우리 정말 달라졌죠? 민철이 말했다. 그러게. 1년 전 우리는 뭐 했나 싶어. 민호가 대답했다. 민수는 무덤에 놓인 꽃을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목이 메었다. 진심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세 형제는 함께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홀씨가 날아갔다. 마치 엄마의 대답처럼. 사랑한다, 아들들아.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지막 메시지. 사랑은 때로 말없이 흐릅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부부.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365통의 편지로, 40년간의 저축으로, 마지막까지의 배려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훈은 죽기 전까지 매일 편지를 썼고 이정숙은 죽기 전에야 답장을 썼습니다. 둘 다 후회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후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 붓을 잡아도, 80세에 악기를 배워도, 90세에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정숙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꿈을 깨우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신답게 사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장면. 갤러리 봄날, 전시장 출구. 벽에 걸린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이너스 화가 이정숙의 마지막 메시지. 전시장을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는 집에 가서 오래된 악기를 꺼낼 것이고, 누군가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볼 것이다. 그렇게 이정숙과 이재훈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꿈씩, 한 번에 한 사랑씩, 봄날의 민들레 홀씨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피어났다. 다시 피어나는 꿈들, 다시 시작되는 사랑들, 다시 살아나는 용기들. 그것이 바로 이정숙과 이재훈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끝.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결코 상대방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꿈이 있다면 오늘 깨워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한 혹은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